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나라, 청나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명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일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기랑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오늘 배우죠. 먼저 명청시대의 사회입니다. 명청시대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신사라는 계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사라는 계층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원과 진사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비슷하긴 한데요. 양반이라고 하는 넓은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양반과 비슷한 계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사 계층은요,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몇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역을 면제받고 가벼운 형벌을 면책받았습니다. 어, 요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제 노동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러니까 때로 국가에서 공사가 있을 때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신사층들은 이런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형벌을 면책받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그냥 비유하자면 주차 위반 딱지를 뗐어요. 그게 이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러한 특권을 왜 받아 누렸는가?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사회 안정과 풍속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명나라 청나라는 성리학, 유교의 기반을 둔 나라였죠. 이들은 관직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유교적인 학식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태조 홍무제가 유교를 반포했죠. 그 유교는 유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글을 잘 몰라요. 그것을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신사 계층이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갑제라는 제도 배웠었는데 이갑제가 지방에서 세금 걷는 거 자율적으로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명나라 중기 이후가 되면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신사 계층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러한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청나라 때도 이 신사들이 가진 특권을 그대로 유지해 줬는데요. 청나라가 이 신사층을 포섭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회유책 중에 과거제를 유지한다던가 유교적 문화를 그대로 보존해 준다던가 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신사층들이 청나라에 저항하지 않고 협조하게 되면서 지방까지 청나라의 통치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명청시대의 경제인데요.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이 발전합니다. 사실 이 농업 생산 발전은 우리가 중국의 경제를 살펴볼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농업 생산 기술이 또 토지를 활용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과 호수 주변에 물에 자주 침수가 돼서 농사 지을 수 없었던 땅들도, 그리고 물을 끌어들이기 힘들어서 농사 짓기 어려웠던 땅들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같은 아메리카 지역의 작물이 중국에 도입이 돼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만들고요. 또 그곳의 작물들을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메리카 지역의 작물들은요, 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요. 어, 날이 가물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또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별로 없죠. 주변에 좀 야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심어놔도 잘 자라서 그들이 배를 골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명청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먹을 것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심기도 합니다. 차나 담배, 사탕수수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고 상품 작물들이 생산되니까요. 이것들이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국내 교역이 발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도시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상공업 도시들도 출현을 하게 돼요. 이건 국내 교역의 이야기고요. 그럼 명청시대 때 국외 교역은 어떻게 했는가? 명나라 청나라는요. 기본적으로 국제 교역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는 정책을 썼는데요. 왜 그랬느냐?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리학은요, 농업을 제일 중요한 산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된 걸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상업은 그렇게 생산된 걸 바탕으로 그냥 거저먹는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 농, 공, 상이라고 유교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인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상업을 상대적으로 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역도 좀 제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적인 해외여행이나 해상 무역이 금지가 됐고요. 어업도 제한이 됐는데요. 먼 바다로 나가면 이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가까운 근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후기에는 명나라, 청나라 모두 해금 정책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일단 해안선이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명나라 특히 이제 중기 이후에 북로남해라든가 아니면 명청 모두 중기 이후에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해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역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나라, 청나라가 외국과의 교역을 아주 막았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슬람 상인들도 나중에 또 서양 상인들도 중국의 특산품들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합니다. 계속 와서 문을 두들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팔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제 교역을 허락하는데요. 18세기 후반 청나라 시대에는 이제 서양과의 무역이 광저우항으로 제한이 됩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제 출구가 하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서양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몰래 아편을 갖다 팔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었지만 교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갑니다. 이슬람 상인이 송나라, 원나라 그 이전 시기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그들뿐만 아니라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양 상인들도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세계의 달러 같은 국제 통용 화폐가 은이었어요. 중국은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 같은 특산품들을 수출했는데요. 이것을 팔 때 은으로 그 대금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중국은 자기네 생산되는 물건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물건을 팔면서 은이 들어오죠. 그래서 은이 굉장히 풍족해졌고요. 그래서 은으로 세금도 내고 은으로 화폐처럼 사용하는 동전이나 지폐 대신에 그런 모습이 명나라, 청나라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이제 명나라, 청나라는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특별히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본질이 뭔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고 무엇이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탐구하는 그런 유학이었죠. 그리고 화이론이라든가 대의 명분론이라는 걸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명청시대 때 이 성리학 외에도 다른 유교 학풍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명학인데요. 양명학은 경전의 이해보다는 개인적인 깨달음과 지행합일의 실천을 중시해서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성리학처럼 머리로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은 걸 실천하는 거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인간된 도리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부모님 한번 도와드리는 거,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리학에서 대의명분론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고 각자가 지켜야 될 도리를 강조했는데 양명학에서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실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높고 낮음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천적인 양명학의 유행에 더해서 서양의 학문들, 서양의 문물들이 이제 중국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현실에 적용 가능한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증학이라는 학문도 발달하는데요. 고증학은 이제 명나라 후기에 정치가 혼란해지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만주족, 여진족이 중국을 다스리게 되면서 등장을 한 학문입니다. 현실 정치를 멀리 하게 돼요. 유학자들이 괜히 공부 잘못했다가 현실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학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했다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경전을 증명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들, 뭐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증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청나라 말기에 가면요. 공양학이라는 학문의 유교의 학풍이 등장하는데요. 이 공양학은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의 문제들을 유교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거냐. 유교적 원리를 적용해서 개혁하려고 해요. 개혁을 지향하고 개혁에 참여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개혁에 참여하는데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유교 학풍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공양학 여러 학파, 학풍들 중에 오늘날에 가장 어울리는 사상이 뭘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서민 문화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도시와 상공의 발전으로 서민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경제력이 향상되었다 그랬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1970년대에 가난하던 사람, 2021년에 가난한 사람. 누가 더 못 살고 누가 조금 더 잘 살까요? 당연히 1970년대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죠. 전반적인 문화 수준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서민들도 문화를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명나라, 청나라 때 늘어나게 돼요.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요. 경극과 같은 연극이 이제 유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 이런 중국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이 보급이 됩니다. 이 지도 본 적 있나요? 세계의 지도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고려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가 편찬이 됩니다. 근데 이 지도는요. 중국 사람이 그린 지도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었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명나라 때 중국으로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6세기, 17세기 때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견해요. 여러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선교사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예수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중국까지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 방식은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술을 배워와서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대포 제조, 천문, 역법, 지리학 같은 서양 학문을 익혀오고요. 그것을 중국에 알려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그렇게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담 샬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마테오 리치는 고녀 만국전도를 제작해서 동아시아인의 세계관을 넓혔고요. 그리고 기하 같은 수학적인 지식들도 중국에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샬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초에 이제 역법, 달력 만드는 것을 이제 돕기도 하고요. 역법과 천문학 이런 것에 통해서 천문대를 맡아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회가 아닌 다른 선교 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오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수회 선교사들은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의 종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국인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묵인해 줬어요. 근데 새로운 단체, 다른 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제사는 우상 숭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물어봅니다. 교황에게.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황이 보니까 이거 우상 숭배 같아요. 그래서 제사는 금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 때 정조 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제사 이제 안 지내겠다, 나 가톨릭 믿으니까, 천주교 믿으니까 그러면서 신주를 불태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진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사형당해요. 성리학적인 사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금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서양 세계와 동양 세계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끊어지게 돼요. 근데 청나라가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한 건 아니고요. 일부 선교사들은 이제 황궁에서 봉사하게 하는데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추방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약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의 막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무로마치 막부는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에도 막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었던 막부들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였고요. 우리나라는 조선이고, 또 서아시아, 남아시아, 유럽은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학습했을 때 비슷한 시기들이겠죠. 무로마치 막부는요,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원나라의 침입을,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약해지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막부였는데요. 이 시대 때는 점차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실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다이묘는요, 이 서양 봉건제 배울 때 제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제후들이에요. 서양 봉건제에서 생각해보면 제후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봉건제가 지방 분권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제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그게 전국시대예요. 일본의 전국시대. 일본의 많은 뭐 영화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조선을 쳐들어오죠. 임진왜란입니다.
이 군사력을 그대로 뒀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조선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낮은 신분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야망이 크고 좀 과대망상, 허언 같은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쳐들어왔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선을 쳐들어왔고요. 7년간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본이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도 막부가 들어서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에도 시대 때의 봉건제를요, 우리가 막번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쇼군은 이제 중앙을 다스리고 다이묘들이, 또 여러 무사들이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는 게 일본의 봉건제였는데, 쇼군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요한 지역들을 직접 통치합니다.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를 통치하고 그 외의 땅을 이제 다이묘들에게 나누어줘요. 다이묘들이 받은 땅을 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번에 대한 지배권을 다이묘들이 인정받게 돼요. 이러한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번 체제 하에서 쇼군은요,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합니다. 왜냐? 전국시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법규, 무가 제법도라 그래서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지켜야 할, 다이묘들이 지켜야 할 이런 법규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산킨고타이 제도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산킨고타이 제도는 뭐냐? 다이묘들의 가족들을 인질처럼 붙잡는 거예요. 다이묘의 가족들을 중앙에서, 수도에서 살게 합니다. 다이묘들은 1년은 가족들 곁에서, 수도에서 살고 1년은 자기가 다스리는 번에서 살게 합니다. 왔다 갔다 매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비용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내야 돼요. 이렇게 다이묘들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 에도 시대 때는요, 이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 세계가 그랬듯이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전국 시대 때 혼란한 와중에 일부 다이묘들이 서양 상인들을 막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일본인 장수들 중에 크리스트교 믿었던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이 서양 상인들을 통해서 조총 만드는 기술을 일본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에도 시대가 되면서 쇄국 정책을 펼치고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사무역을 통제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아주 문을 닫아버리진 않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문을 좀 열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서양의 학문을 난학, 네덜란드를 한자로 화란이라고 불러서 그 란자를 따서 난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나가사키를 개방했다고 해요. 그럼 이 네덜란드 사람들, 왜 굳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은 자꾸 신부님들하고 같이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개신교 국가였지만 돈 버는 게 우선이라서 전도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이제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도 시대 때는 이제 막번 체제가 성립되고 산킨고타이 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다이묘들이 전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다이묘들도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좀 잘 닦인 길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서 상인들도 막 따라다녀요. 왜냐면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상공업이 에도 시대 때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명청시대 사회, 경제, 문화, 그다음에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